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배종호 세안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 선대위 첫 번째 회의를 했는데요. 어제 출범식에서도 부동산 얘기를 강조했고 오늘도 관련된 얘기가 나왔습니다.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 바로 부동산입니다. 최근에 부패 세력들이 적반하장식 공세를 일삼고 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이런 부당한 주장을 하고 부당한 공격을 할 때가 바로 우리가 반격할 기회입니다. 저는 가장 좋은 부동산 대개혁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갖 제도들을 새롭게 만들거나 보고 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후보로서 우리 제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입니다. 네, 부동산 대개혁 입법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재명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지금 그곳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출범식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부동산 정책에 대한 강조 또 강조를 했는데 그만큼 현실 인식을 했을 때 이 부동산에서 승부를 걸지 못하면 승산이 없다. 이런 판단이 정치적으로도 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문재인 정부의 최대 실책하면 이제 부동산 정책 실패를 꼽지 않습니까? 예.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하지 않고는 대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또 뿐만 아니라 지금 대장동 의혹을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맹공세를 펼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문제를 정면 돌파하지 않고는 대선에 승리하기 어렵다. 따라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제 메모드 선대위 출범식에서도 이 부동산 대개혁을 강조를 했고 오늘 제1차 선대위 첫 회의에서도 부동산 대개혁을 강조를 했어요. 그동안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 사실상 이 부동산 문제를 유발해왔다. 민간 개발 사업자들이 이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불로소득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했는데 본인이 이제 앞으로 대통령이 된다면은 네. 이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청산하겠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법론과 관련해서 이제 100% 개발이익 환수제라든지 네. 또 분양가 상한제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어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빠르면은 입법 과정을 통해서 구체화하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강조한 것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문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네. 소상공인 그리고 또 자영업자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손실 보상을 지원을 받지 못한 그런 업자들 한 350만 명에 된다고 하거든요. 예. 따라서 이분들에 대해서 뭔가 지원책이 나와야 되는 건 아니냐. 플러스 또 전 국민들에 대해서도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는 줘야 되는데 지금 한 48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밖에 지급이 안 됐기 때문에 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는 줘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또 강조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중적으로 힘을 실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네. 재난지원금 말씀은 하셔서 이따가 또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는데 박정하 대변인께 따로 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부동산 대개혁을 내세우는 걸 두고 상대 진영에서는 대장동 개발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의혹을 먼저 벗은 뒤에 개혁을 외쳐라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는데요. 글쎄요, 아까 저희가 화면에서 봤지만은 말은 현란했습니다. 말은 현란했고 어제도 물론 부동산 얘기를 했고 오늘도 보면 뭐 부패 세력의 적반하장식 공세, 저들의 부당한 공세, 뭐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만들어준 민간에 이익 주는 부동산법을 다 당정이 정리해달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부동산 문제를 만지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 국민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내 턱 밑에서 그 성남 대장동에 있었던 그 썩은 돈의 향연 그게 있었던 건데 그 이재명 후보가 저 얘기를 하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믿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우선 들어요. 그래서 첫째 하나는 그 지금 대장동권을 넘어가기 위해서 현란하게 이런저런 정책을 막 던지면서 초점을 흐리고 대장동에 대한 공세를 좀 넘어가면서 소위 본인이 더 잘할 수 있는 운동장을 좀 만들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 하나. 두 번째는 제가 뒷배경에서 좀 봤습니다마는 어제부터 이재명 후보는 대한민국의 대전환 이재명은 합니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만듭니다. 이렇게 보면은
돌파력 내지는 이재명 지사의 행정적인 추진력 이런 걸 강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논쟁이 되는 이런저런 얘기, 특히나 부동산 관련해 갖고는 강한 어조로 지금까지 이제 공세와 초점을 그쪽으로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민주당의 경선 과정 그리고 최근까지 이재명 지사가 소위 말하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지지율을 보이잖아요. 저는 이 대장동 건이며 부동산 건이며 이재명 지사의 현재 있는 전략이 저는 중도층한테는 아직 먹혀들지 않고 소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의 전략이 과연 옳은 건가라는 생각까지 이제 갑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거는 굉장한 넘어가야 되는 부동산 문제이기 때문에 강한 언저로 드라이브를 겁니다마는 효과는 글쎄요 미지수다라고 저는 현재까지는 분석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 중도를 잡는 것이 굉장한 관건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이나 언론개혁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리는 모습이어서 당내 일각에서도 중도 확장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명성을 강조하는 게 과연 본선 경쟁에서 좀 유리할까요? 효과적이겠습니까? 지금 이제 전체적인 이재명 후보의 기조를 좀 잘못 판단하신 것 같은데 출범 시기에서도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그런 의미를 분명히 했어요. 첫 번째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물하신 넥타이를 메고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빛과 그림자를 모두 계승하겠다. 그래서 김대중 전 대통령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모든 공과 가를 본인이 다 계승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분명히 했어요. 이런 입장은 뭐겠습니까? 본인이 민주 진보 진영의 계승자다. 그렇게 해서 집토끼를 잡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요. 또 플러스 말씀하신 대로 산토끼, 중도 보수층도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본인의 제1호 공약을 성장으로 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전환적 공정 성장으로 잡았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를 바탕으로 한 성장을 분명히 방점을 찍었고요. 그러면서 동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도 소환을 했지 않습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놔가지고 결국 이제 산업화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본인은 앞으로 탈탄소 시대를 에너지 고속도로를 놔서 앞으로 열겠다라는 이런 성장의 방점 플러스 박정희 전 대통령까지 소환한 것은 결국 중도를 넘어서 보수까지 의원을 확장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입장인데요. 따라서 이런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기조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갈 것 아닌가.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 게요. 이념적으로 뭐 좌파에 함몰됐다라는 그런 인물이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실용주의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본인이 내세우는 것도 뭐 수술실 CCTV라든지 이런 굉장히 국민의 민생과 직접 관계되는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뛰어넘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은 좌우 뭐 이런 걸 뛰어넘어서 본인이 계속해서 실질적인 공약 또 정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역대 대선을 보면 항상 그 진영 간의 대결로 그것이 공고화됐고 결국 중원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이 승부를 가릴 것이다라는 전망들 항상 했는데 이번 대선은 더더욱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중도의 외연 확장성을 강조하지 않는 후보들은 아무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또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이야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인터뷰에서 일단 지금 당장은 여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일단 추가 지급을 다시 언급하면서 지금 뭐 부채 비율을 보면 크게 무리가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그 국가 부채 상황이라든지 예산을 두고 봤을 때 추가 지원하는 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능합니까? 저는 굉장히 적절치 않은 그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김부겸 총리도 반대 의견을 냈고 지금 출장 중인 홍남기 부총리도 부정적인 의견을 냈는데요. 얼마나 버틸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당의 후보로 선출된 이재명 후보가 저렇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가는데 지금까지의 경험칙상을 보면 저게 어느 정도 버티다가 다시 관료사회가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가 내년이면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된다고 해요. 여기에 연금 충당 부채까지 하면 2,000조가 넘는 거고 GDP 대비 50%가 넘는 지금 상황에서 과연 재난지원금을 저렇게 막 만들어서 국민들한테 주는 게 옳은 건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연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 국간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라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배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정말 어려운 자영업자들 선별 이 손실 보상해 주는 거 그거 두텁게 보장하는 거는 여야 공이 다 찬성하고 있는데 또다시 재난지원금을 만들어서 국민들 모두에게 뭐 지금 부족한 한 15조 내지는 아니면은 내년 다시 가갖고 뭐 1인당 월 8만 원 수준에 연간 100만 원 준다고 하면 50조가 필요한데 이런 돈을 계속 만들어 주는 게 옳은 건가라는 생각에는 저는 논쟁적인 상황을 이재명 후보가 만들고는 있습니다만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단순히 그것만 보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아침 조간 보니까 많은 신문들이 저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벌써 물가 상승률이 지금 10년 내 최고라 3%가 넘었다. 그리고 가계 대출 금리가 벌써 5%가 넘었다. 한국은행은 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걱정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인플레이션 고민도 해야 되고 다른 그 돈의 흐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고민해봐야 되는 대통령 후보가 저런 얘기를 저는 쉽게 하는 게 과연 경제 상황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어떤 철학을 갖고 국가를 이끌어 가려고 하는 건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한 1분 정도 아까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박 기회를 한 1분 정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문제는요. 두 가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필요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예.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소상공인들 또 자영업자 가운데 손실보상 지원을 못 받은 분들이 한 350만 정도 예. 되니까 이분들에 대한 지원은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보편적 지원이냐 선별적 지원이냐는 특히 이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선명하게 입장이 다른데 네. GDP 대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3%밖에 지원을 못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2.4%를 지원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계속해서 본인이 이제 보편적 지원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재정적인 여건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제 우리 박정아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지만 한쪽만 얘기를 한 거고 지금 OECD 평균 국가 부채 비율이 110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48. 올 말까지는 뭐 한 52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상대적으로 재정적인 여력이 충분하죠. 그런 차원이라면은 역시 가계 부채 비율은 턱없이 높은데 네. 국가 부채 비율은 턱없이 낮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모든 부채 비율을 다 떠넘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국가 위기 상황에서는 국가가 국민들의 부채를 짊어지고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 라는 이제 그런 주장도 설득력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얘기로 주제 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금요일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오후 2시 기준으로요. 당원들에 대한 그 투표율이 60%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일전에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니까 상당히 높은 열기 속에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ARS 조사도 같이 진행이 되는데 총 투표율이 어느 정도 그리고 이것이 누구한테 유리할지 참 할 얘기는 많은데 똑 떨어진 대답을 듣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투표율의 원인에 대한 좀 분석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면은 지금 뭐 1위를 다투고 있는 두 후보께서 얘기하는 게 한쪽에서는 좀 바람이 굉장히 불고 있다는 말씀하시고 또 한쪽에서는 조직적인 동원이라는 게 어렵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뭐 양쪽 다 맞는 얘기라고 보여져요. 지금 제가 주변에서 겪은 경험 측상을 보면은 첫째는 이 모든 분들의 교집합이 정권 교체 열망이 너무나 폭발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역대 지난 2007년 경선과 비슷한 높은 70%에 육박하는 투표를 보일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가장 큰 게 이제 정권 교체 욕망,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는 무엇보다도 그게 가장 큰 중요한 점이다. 두 번째는 지난 본 경선 과정을 여러 번 쭉 오면서 10회 가까운 TV 토론도 있었고 과정이 굉장히 격렬한 경선 공방전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내가 그전부터 지키고자 했던 후보들에 대한 지키고자 하는 욕망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위기에서 흔들릴 때 다시 한번 내가 좀 세워주고 싶은 그래서 혹여
전체적인 결과가 잘못될까봐 내 한 표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고자 하는 이 두 가지 요인들이 지금 폭발적인 투표율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지난번 우리 본경선 내에 여러 번 있었던 그 후보들 간의 각축전이 크게 당원들한테는 변별력 있게 다가가지 않았었던 것이 좀 보이고 그래서 돌아 본인들이 애초부터 생각했던 후보에 대해서 더 많은 지지를 보내면서 투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가 제가 현장에서 느꼈던 네. 느낌입니다. 네. 지금 상황을 두고 일단 그 윤 후보든 홍 후보든 각각 해석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나에게 유리하다 이런 각자의 논리들이 있는데 결국엔 지금 이 판을 정리하면서는 2030 그리고 6070 이렇게 세대 간의 세력 대결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분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커뮤니티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상으로는 그런 그 추세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층일수록 오히려 홍준표 후보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고 연세가 50대 이상으로 갈 경우는 윤석열 후보한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데요. 제가 최소한 당원들 사이에서 보면 이런 세대 간 대결이다라는 데는 적극적으로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전체 당원들의 비율을 보면 오히려 50대 이상이 여전히 그래도 더 높은 상황이고 다만 최근 6월 전당대회 이후에 신규로 가입한 당원 중에서 젊은 세대군이 많아서 세대 간 대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접해보고 내가 느꼈던 걸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대 간 대결이라 보다는 정권 교체 지수 예. 그다음에 내가 애초부터 점쳤던 후보에 대한 지키기 이런 것들이 더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뭐 뚜껑을 열어서 결과를 봐야 됩니다만은 저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나오는 것과는 사뭇 좀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세대 간 대결이라고 보여지는 거하고는 사뭇 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의 호남 비하 발언 이것이 경선 구도에 그리고 국민 여론에 참 많은 파장을 불러왔는데 이 호남을 방문하겠다고 했다가 그 계획을 수정해서 일단은 후보 선출이 되고 나서 이후로 좀 미뤄놨다는 얘기를 저희가 전해 듣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또 호남 비하 발언의 논란이 또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 지지자들에 대한 얘기인데 원희룡 후보도 여기에 대해서 후보가 반성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는지요? 지금 이제 이런 호남을 비하하는 발언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홍어준표라고 이제 서민 교수가 썸네일에 자신의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본인이 정식으로 사과를 했는데 지금 문제는 이 홍어준표라는 이 용어가 홍어라는 말 자체가 호남을 비하하는 심지어는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비하하는 이제 그런 말로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민 교수라는 사람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고 있고 예. 지지 선언까지 하는 그런 사람의 입에서 나왔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아시겠지만 불과 얼마 전에 전두환 씨를 찬양 미화해서 상당히 악재가 됐는데 거기에다가 또 뭐 개 사과 사진까지 올라와 가지고 아주 지금 곤혹스러운 그래서 지지율 자체가 출렁거리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결국은 캠프 측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경선 전에 광주를 방문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경선을 염두에 둔 그런 행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방문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만약에 경선 전에 광주를 방문했다면은 엄청난 불상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호남 민심이 들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의 발목을 잡을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진정성 없는 사과보다는 지금 본인의 역사 인식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이라도 정중하게 호남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진정성 있는 사과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후보도 그렇고 사실은 뭐 캠프 내지는 주변 지지자들도 사실은 이 뭐 구사하는 단어나 말에 대해서 조심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치열한 경선 국면에서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에 대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 수 있는 상황적인 요인은 이해를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정치 상황이나 정치 문화가 좀 발전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극단적인 얘기,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아픈 부분을
이제 아물어 가야 되는데 또 다시 만지는 부분 뭐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뭐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4명의 후보들이 다들 열심히는 하셨습니다만 각각의 다 좀 실수들이 좀 있었고 안타까운 예.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저는 뭐 얼마 전에 발표를 했던 안철수 후보의 출마,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제3지대의 공간을 열어준 측면도 있다. 그래서 저는 뭐 4분 후보들도 계속 정치를 하실 거니까 좀 이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마이너스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주시고 최종적으로 후보가 되는 후보도 대선 국면을 지나면서 이런 일들이 좀 없도록 하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 그다음에 국민의힘의 지지세를 좀 공고히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결국에는 이런데 실망해서 흩어지는 제3지대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오히려 만들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는 이번에는 좀 재빨리 대응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대응을 내놨는데, 자, 이번엔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권 도전을 선언한 이후에 본인은 일단 완주하겠다라는 입장을 끊임없이 밝혀왔지만 언론이든 뭐 여러 곳에서 일단 계속해서 단일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 안철수 대표가 완주를 할 것인가 아니면 단일화에 응할 것인가를 두고 심상정 후보에 대해서 주목을 하더라고요. 심상정 후보가 중도 사퇴해서 단일화를 하면 안철수 대표도 어쩔 수 없을 것이고 완주를 한다면 안철수 대표의 입장도 비슷하게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분석들 나오던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심상정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는 조금 다른 측면에 그다음 다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심상정 후보는 지금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 총선을 전후해서 연동형 비례제나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민주당과 사실은 전 같은 예. 전선을 전략을 구사한 적이 있는데 그때 민주당으로부터 사실은 뭐 좋은 적절한 대우를 받지 못한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다시 이제 정의당의 후보로 출마 선언을 해서 가다가 완주를 하지 못하면은 사실은 당의 존립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과정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당과 심상정 후보를 배출한 정의당은 분명 지금 당원 구성이나 그 숫자가 좀 틀리기 때문에 저는 심상정 후보는 이번에 색깔을 분명히 하면서 완주를 할 텐데 안철수 후보는 뭐 심상정 후보와 연동해서 움직일 것 같지는 않고 오히려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그다음에 국민의힘이 여하의 대선을 잘 치르느냐 하는 상황에 오히려 연동돼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적으로 좀 선전을 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은 안철수 후보의 공간이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간이 지금 뭐 4에서 한 6% 정도 국민적 지지를 보이고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본인이 좀 더 높은 지지율을 얻게 되면 완주의 여지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답번해지는 오히려 1대1 양강 구도에서 휘둘려서 좀 빠진다라고 하면은 본인의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냥 전체 상황에 휩쓸려 갈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 지금 계속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하지 않고 일종의 그 압박을 보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나 자신 있다. 끝까지 완주하겠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큰 관심 없다. 요약하면 뭐 이 정도 분위기가 현재 아닌가 싶은데 이 삿바 싸움 전국에 어떤 결론으로 흘러가겠습니까? 네, 일단 우리 박 대변인하고 제가 좀 생각이 다른 부분이 일단 두 사람 간에 이게 단순한 신경전인지 아니면 뿌리 깊은 감정인지 아니면 뭐 대선 전략인지 제가 볼 때는 뿌리 깊은 사적 감정이 굉장히 깊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본인이 단일화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린 상태거든요. 그리고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단일화 없다라고 선을 그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안철수 후보가 결국은 딜을 하기 위한 것 아니냐. 구체적으로는 뭐 이번 보궐선거를 고리로 또 내년에 지방선거를 고리로 해서 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본인이 만약에 단일화 협상을 해서 양보를 했을 경우에 본인의 미래가 없다라고 한다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만약에 윤석열 후보도 누군가 나와가지고 대선에서 패배한다. 그러면 야권이 완전 지리멸렬되기 때문에 재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따라서 그 상황에서 본인이 야권 재편에 주도권을 질 수 있다.
라는 그런 희망을 갖는다면 완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는요. 제가 볼 때는 완주할 가능성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사실 완주해가지고 정의당의 미래가 더 굉장히 협소해진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도 뻔히 패배가 예고되는 그런 상황인데 완주했을 경우에 지금 사실상 이번 대선 같은 경우도 보수와 진보가 사실상 1대1 대결 구도로 가기 때문에 단일화 압박이 굉장히 높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완주해서 대선에서 패배한다. 그럼 정의당의 미래는 없거든요. 따라서 책임 연정이라는 그런 키워드에 우리가 굉장히 유념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은 연정을 고리로 해서 진보당이 미래를 열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저는 막판에 오히려 심상정 정의당 후보하고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 가능성이 매우 높고 국민의힘과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는 매우 불투명하다.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이 또한 전망과 분석의 하나이기 때문에 심상정 후보가 이 방송을 보셨을 때 좀 섭섭해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종호 세한대 교수,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